주술회전 시즌 3가 죽음의 기운과 긴박함을 품고 돌아왔습니다. 일본은 혼란에 빠졌고 거리는 주령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마비되었습니다. 제1화 이야기는 마키의 생사가 불분명한 가운데 제닌 가문의 당주가 임종을 앞둔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제닌 가문의 당주 자리를 두고 아들인 나오야를 비롯해 오기, 지니치 같은 핵심 인물들이 상속권 다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오야는 자신의 형들이나 숙부들이 너무 무능하다며 당주 자리는 당연히 자신의 것이라고 거만하게 말합니다. 그가 거슬리는 언행을 일삼자 원로들이 분노하여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지지만 그때 한 남자가 들어와 당주가 서거했음을 알립니다. 유언장을 집행하는 후르대 노인이 등장하여 당주의 유언을 낭독합니다. 제닌 가문의 제27대 당주는 아들 나오야가 승계하며 도쿄 주술고전에 보관된 주구를 포함한 모든 재산과 가문의 창고를 상속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주구들을 사용하려면 제닌 오기와 지니치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그러나 유언장에는 결정적인 조항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만약 고조 사토루가 사망하거나 어떤 이유로든 인지 능력을 상실할 경우 과거 토지와 맺었던 서면 합의에 따라 후식으로 메구미를 제닌 가문으로 받아들이고 메구미가 가문의 모든 재산을 상속하며 당주가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유언은 나오야를 비롯한 현장에 있던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현재 가문 사람들은 메구미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분명 도쿄에서 이타도리 유지를 찾고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나오야는 즉시 길을 떠나며 상층부에 스쿠나의 그릇, 유지를 처치하겠다고 전하라고 지시합니다. 물론 메구미가 그 자리에 있다면 당주 자리를 지키기 위해 두 사람 모두 죽일 계획입니다. 현재 도쿄는 이미 주령의 땅이 되었기에 누군가 죽어나가도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나오야는 자신이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장면은 유지가 있는 곳으로 바뀝니다. 유지는 벌어진 모든 사건으로 인해 깊은 시리에 빠져 있습니다. 초소는 유지의 건강을 걱정하지만 유지는 흑섬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몸은 괜찮다고 말합니다. 초소는 그것이 스쿠나의 영향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쿠나의 힘이 날로 강해지고 있음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초소는 유지에게 자신을 걱정하지 말고 학교로 돌아가라고 권합니다. 하지만 유지는 돌아가기를 거부합니다. 스쿠나가 메구미를 상대로 무언가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의 손이 이미 너무 많은 피로 더러워졌다고 생각하며 동료들 곁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느낍니다. 유지는 초소에게 자신이 그의 두 동생을 직접 죽였는데도 정말 괜찮은지 묻습니다. 초소는 그것이 오해였을 뿐이며 동생들도 유지의 마음을 이해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형제란 바로 그런 것이라며 위로합니다. 유지는 학교로 돌아가는 대신 가능한 한 많은 주령을 퇴치하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유지는 다리 위로 가서 박수를 쳐 소리를 내어 주령들을 유인합니다. 순식간에 몰려든 주령들은 유지를 공격하려 하지만 정작 사냥당하는 쪽은 자신들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유지는 주령들을 유인의 터널로 달아나고 그곳에서 대기하던 초소가 강력한 처녀를 쏘아 주령 5마리를 한꺼번에 소멸시킵니다. 남은 한 마리는 유지가 주먹 한 방으로 가볍게 처리합니다. 초소는 유지의 실력에 감탄합니다. 예전에도 강했지만 지금은 주력 조절이 더 능숙해졌고 타고난 신체 능력까지 더해져 마치 귀신과도 같은 모습입니다. 시부야 사변 이후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음에도 이 정도의 위력을 보여주는 것이 놀랍기만 합니다. 초소가 유지를 동생이라 부르며 칭찬하자 유지는 쑥스러워합니다. 그때 초소는 유지에게 그의 아버지 이마에 흉터가 있었는지 기억해보라고 묻습니다. 바로 그때 나오야가 등장합니다. 그는 메구미가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것에 실망한 기색입니다. 유지는 그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나오야는 고조 사토루가 봉인되었으니 유지의 사형 집행권이 부활했다고 알려줍니다. 유지는 그제야 상황을 파악합니다. 나오야는 지의 생사에는 관심이 없지만 그가 메구미와 연관되어 있고 자신의 목적 또한 메구미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유지의 다리를 부러뜨려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겠다고 위협합니다. 유지는 나오야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메구미에게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 묻습니다. 나오야는 메구미를 죽일 것이라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나오야가 공격해 오자 초소가 앞장서서 막아냅니다. 유지가 반격하려 하지만 나오야는 놀라운 속도로 회피하며 순식간에 이동합니다. 두 사람은 나오야의 수식이 속도와 관련이 있음을 직감하고 경계합니다. 나오야가 속도를 더 높이려던 찰나 모두가 얼어붙을 정도의 엄청난 위압감이 느껴집니다. 유지조차 고조 사토루보다 더 위험하다고 느낄 정도의 기운입니다.
나타난 인물은 바로 특급 주술사 오코츠 유타였습니다. 그들 사이의 첫 대면이 이루어집니다. 유타는 등장과 동시에 압도적인 힘으로 앞을 가로막던 벽을 가볍게 파괴합니다. 나오야는 방금 전까지 큰 소리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유타에게 자신은 같은 편이라고 서둘러 말합니다. 유지는 이 사람이 바로 메구미가 언급했던 고조 사토루와 대등한 힘을 가진 특급 주술사 오코츠 유타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유타는 나오야에게 누구냐고 묻고 나오야는 자신이 제닌 가문의 사람이며 마키의 사촌이라고 밝힙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적도 유지의 목숨을 뺏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나오야는 유타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유지는 유타가 처리하도록 양보할 테니 대신 유지의 사망 보고를 상층부에 조금만 늦춰달라는 것입니다. 그를 믿기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유타는 차갑게 수락하며 초소는 나오야가 상대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상황이 매우 위급해지자 초소는 나오야가 속도형 술사임을 분석하고 자신이 뒤를 맡을 테니 유지에게 도망치라고 소리칩니다. 유타가 고조와 대등한 실력자라면 유지의 목숨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초소는 유지에게 예전에 약속한 장소에서 만나자고 말하며 그를 보냅니다. 전장은 순식간에 둘로 나뉩니다. 초소가 처녀를 쓰려 하자 나오야가 엄청난 속도로 다가와 그의 팔을 걷어차 공격을 저지합니다. 반대편에서는 유타가 카타나를 들고 나오야만큼이나 빠른 속도로 유지를 몰아붙입니다. 유타는 유지가 자신의 첫 번째 치명타를 피해내자 조금 놀라워합니다. 다시 나오야 쪽으로 돌아와서 나오야는 초소가 카모 가문의 비기인 적혈조수를 사용하는 것을 보고 당황합니다. 하지만 나오야는 금방 술식의 약점을 파악해냅니다. 그는 처녀를 제외한 다른 공격은 자신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비웃습니다. 또한 처녀를 쓰기 위해서는 피를 압축하는 100년 과정이 필요한데 그 시간이 자신에게는 기회라고 말합니다. 초음 속의 속도로 초소를 압박하는 나오야. 하지만 초소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는 동생을 죽이려 하는 나오야를 향해 내 동생을 죽이려 하고도 무사히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으냐 라며 강력하게 맞섭니다. 유타에게 쫓기는 유지는 필사적으로 공격을 피합니다. 유타는 유지의 움직임을 보며 마키와 비슷하다고 느낍니다. 유타는 자신이 근육은 부족하지만 고조 사토루보다도 많은 엄청난 양의 주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단, 고조 사토루는 유관 덕분에 주력 소비가 거의 0의 수렴의 무한 동력에 가깝지만 자신은 주력의 한계가 명확하다는 차이점도 설명합니다. 유타가 진지하게 공격을 시작하자 유지는 절망감을 느낍니다. 유타급의 실력자가 주력을 다루면 그의 몸과 검은 완벽하게 보호되며 모든 공격은 필살의 위력을 갖기 때문입니다. 벼랑 끝에 몰린 유지의 머릿속에 나나미 켄토의 마지막 유언이 떠오릅니다. 유지는 주먹을 꽉 쥐며 지금은 죽을 수 없다고 다짐합니다. 유지는 유타의 검을 해결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근처 차량에서 서바이벌 라이플을 찾아냅니다. 유타의 카타나에 맞서 단검의 주력을 주입해 대항합니다. 하지만 일반 무기는 특급 주술사의 공격을 견디지 못합니다. 유타는 유지의 단검을 단칼에 부러뜨리고 유지에게 직접적인 상처를 입힙니다. 유지는 강력한 발차기로 반격해 유타의 검신을 부러뜨리지만 그 순간 거대한 손이 나타나 유지를 제압합니다. 그것은 특급 과원원령 니카였습니다. 니카가 유지를 꽉 붙잡자 유타는 부러진 검을 유지의 심장에 찔러 넣으며 미안해, 이타도리 군이라고 속삭입니다. 유타의 목소리에는 동정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상층부의 명령을 따르는 것 이상의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이때 유지 내면의 스쿠나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습니다. 한편 초소와 나오야의 전투는 기술적인 면에서 결판이 납니다. 나오야는 24프레임 술식을 활성화하며 자신이 이겼다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초소는 150년 동안 연마해온 자신만의 비기 초신성을 발동합니다. 피를 작은 구슬처럼 압축해 사방으로 터뜨리는 이 기술에 나오야는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그러나 초소의 승리도 잠시. 유타가 유지의 시신을 끌고 나타나 나오야를 도와줍니다. 나오야는 초소의 독이 든 피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유타는 그에게 거래를 제안합니다. 반전 술식으로 나오야를 치료해주는 대신 상층부에는 이타도리 유지가 확실히 죽었다고 보고하라는 조건입니다. 나오야는 생존을 위해 이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이후 장면은 유지의 과거 회상으로 바뀝니다. 유지의 할아버지가 유지의 아버지에게 그 여자는 위험하니 멀리해라라고 경고하는 장면입니다. 꿈에서 깨어난 유지는 자신이 살아있음을 확인하고 경악합니다. 앞에는 유타가 앉아 있습니다. 유타는 9개월 전 고조 선생님이 자신을 찾아와 유지를 부탁했다는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그래서 유타는 상층부를 속이기 위해 사형 집행인 연기를 했던 것입니다. 유타는 유지의 심장을 실제로 멈추게 한 직후 반전 술식으로 다시 살려냈습니다. 메구미가 나타나 유지에게 학교로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하지만 유지는 스쿠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은 것에 대한 죄책감으로 괴로워합니다. 메구미는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며 주술사는 자신만을 생각할 사치가 없으니 더 많은 사람을 구해야 한다고 설득합니다. 그리고 메구미는 일본 전역을 무대로 한 저주받은 게임 사멸회유가 시작되었으며 자신의 누나인 치미키도 휘말렸음을 알립니다.
메구미는 유지를 향해 누나를 구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합니다. 유지는 스쿠나가 메구미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경계하며 만약 자신이 다시 스쿠나에게 몸을 빼앗기면 주저하지 말고 죽여달라고 유타에게 부탁합니다. 이후 일행은 고조 사토루의 봉인을 풀 방법과 켄자쿠의 계획을 알아내기 위해 텐겐을 찾아가기로 합니다. 텐겐을 만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초소가 구주상도의 유해를 감지하는 능력을 이용해 길을 안내합니다. 일행은 마키와 유키 츠쿠모를 만납니다. 화상 흉터가 가득한 마키의 모습에 유타는 가슴 아파합니다. 일행은 초소의 안내를 받아 텐겐이 있는 홍성궁으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11년 전 토우지가 리코를 암살했던 사건의 흔적을 발견하며 모든 비극의 시작을 되새깁니다. 마침내 하얀 공간에 도착하자 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왜 벌써 떠나려는 거지? 메스터 텐젠의 등장을 알리며 이야기는 다음으로 이어집니다. 제3화 유키를 제외한 이곳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텐겐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텐겐은 그녀가 켄자쿠의 공범일 수도 있다고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켄자쿠처럼 몸을 차지하는 능력을 가진 자는 매우 경계해야 합니다. 불사의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텐겐은 여전히 늙습니다. 누구든 500년을 살면 다 이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12년 전 성장체와의 동화에 실패한 후 그녀는 급격히 늙어갔고 자아는 점차 희미해졌습니다. 일행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듯했습니다. 그들은 켄자쿠의 목적과 옥문강의 봉인을 푸는 방법에 대해 물으러 왔기 때문입니다. 텐겐은 두 사람이 호의로 이곳에 남는다는 조건으로 동의했습니다. 일행의 쏟아지는 질문에 텐겐은 눈을 감고 켄자쿠의 목적을 밝혔습니다. 그의 목표는 일본 전역의 인류를 강제로 진화시키는 것입니다. 메구미는 왜 그때 켄자쿠가 텐겐의 결계와 무의전변을 사용하여 사람들을 주술사로 만들지 않았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텐겐은 단순히 그가 실행할 주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켄자쿠가 선택한 방법은 인류와 나의 동화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오직 성장체만이 텐겐과 동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의 죽음 이후 텐겐은 12년 전과 비교해 진화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동화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그녀의 영혼도 진화하여 모든 곳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천지가 이제 나의 자아가 되었습니다. 나와 동화된 자들은 주술사를 뛰어넘게 될 것입니다. 결계수를 가지고 있기에 형태와 이성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류가 진화하고 단 한 명이라도 통제 불능 상태가 된다면 세계는 멸망할 것입니다. 즉, 개인 간의 경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뜻입니다. 1억 명의 부정함이 세계를 뒤덮을 것입니다. 하지만 텐겐은 여기까지 알고 있을 뿐 구체적인 이유는 아직 모릅니다. 진화 후 그녀는 인간보다는 주령에 더 가까워졌습니다. 즉, 켄자쿠가 주령 조수를 사용하여 그녀를 흡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텐겐의 본체가 홍성궁으로 들어오는 모든 것을 거부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야기를 듣고 유키는 왜 그가 그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에서야 행동을 개시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것은 텐겐, 성장체, 그리고 유관이 인과로 묶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켄자쿠는 유관 소유자에게 2번이나 패배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매우 신중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는 모든 성장체와 유관 소유자를 태어난 지 한 달 안에 제거했습니다. 하지만 동화 당일 두 존재가 동시에 나타나 켄자쿠는 살해해서 봉인으로 방침을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시점에 오직 한 명의 유관 소유자만 존재할 수 있는데 12년 전 토우지의 개입으로 모든 것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성장체의 죽음은 우리의 운명을 파괴했고 켄자쿠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빠르게 낚아챘습니다. 그는 동화전에 준비하기 위해 사멸회유를 만들었습니다. 그 게임은 줄력, 영역, 그리고 플레이어의 경계를 이용하여 이 나라의 사람들을 저 세상으로 보내는 의식을 수행합니다. 그 후 그는 나와 동화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 대규모 의식을 유지하기 위해 켄자쿠 자신도 몇 가지 속박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얄궂게도 그는 사멸회유의 관리자가 아닙니다. 즉, 켄자쿠가 죽더라도 게임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의식이 중단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사멸회유의 지속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행의 계획은 100점을 모아 관리자와 협상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게임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갈 수 있도록 룰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또한 고조 선생님을 구출하여 그에게 팀을 이끌도록 부탁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초소와 유키가 호의로 이곳에 남기로 자원했습니다. 형은 이번 기회에 동생들의 복수를 위해 켄자쿠의 목숨을 끊고 싶어 했습니다. 유키는 이곳에 남아 우리가 여기서 나갈 수 있는지 의논하고 싶어 했습니다. 합의가 끝난 후 텐겐은 옥문강의 뒷문을 일행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것은 고조 선생님을 구출하는 데 필요한 물건이지만 불행히도 그것을 사용하더라도 그는 여전히 뒷문 안에 인된 상태입니다. 보통 이것을 열려면 천형모나 흑승이 필요합니다. 얄궂게도 그 두 가지 물건 모두 고조 선생님이 직접 파괴해버렸습니다. 남 탓할 것도 없이 본인이 스스로 제 무덤을 판 꼴이라니 참으로 기가 찹니다. 유타와 미겔 씨는 아프리카로 가서 찾아보았지만 더 이상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사멸회유의 플레이어 중 1000년 전에서 온 자칭 천사라는 주술사가 있습니다. 그녀의 술식은 모든 술식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천사의 술식이라면 옥문강의 뒷문을 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현재 도쿄 동쪽 결계에 있습니다. 전국에는 총 10개의 결계가 있으며 이것들은 일본 국민을 저 세상으로 보내는 경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강을 건너거나 경계를 넘어 저편으로 가는 것은 주술에서 중대한 의미를 갖습니다. 현재 일본의 모든 국민은 동화를 준비하기 위해 저주를 받고 있습니다. 홋카이도는 이미 거대한 성지로 변했기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텐겐의 추측에 따르면 의식은 2개월 안에 완료됩니다. 현재 메구미의 누나를 포함하여 각성한 플레이어들에게는 게임에 참가하기까지 단 10일만이 남아 있습니다. 사멸회유 참여를 거부하는 플레이어는 술식을 박탈당합니다.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고조 선생님의 친구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이 술식 박탈은 무의전변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금지가 아니라 박탈임으로 거부하는 자는 모두 죽게 될 것입니다. 반면 막히는 술식이 없으므로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판단은 운에 달려 있습니다. 그에게 뇌가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니까요. 일반인들은 100점을 달성하면 적어도 한 번은 탈출할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플레이어들은 처음부터 결계에서 탈출하는 것이 목표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그들이 자발적으로 결계에 들어오게 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가두는 것이 낫습니다. 나머지 룰들도 기본적으로 이해하기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관리자에 관해서는 각 플레이어에게 식신이 하나씩 붙습니다. 관리자는 사멸회유 프로그램 그 자체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미 정해진 룰을 삭제할 수는 없으므로 새로운 룰을 추가하여 간접적으로 부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100점을 얻으려면 플레이어는 반드시 다른 사람을 죽여야 합니다. 19일 이내에 점수 변동이 없으면 술식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설명을 마친 후 마키는 주구를 가지러 제닌 가문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초소와 유키는 호위로 이곳에 남을 것입니다. 고조가 큐브에 갇힌 후 학교 창고에 있던 주구들은 두 대형 가문에 의해 반출되었습니다. 다행히 메구미가 당주가 되었기에 마키는 자유롭게 무기를 가지러 갈 수 있습니다. 그녀는 일을 마친 후 판다를 찾으러 갈 것입니다. 유타는 메구미 남매가 참가하기 전에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사멸회유에 먼저 들어갈 것입니다. 그는 아군과 싸우고 싶지 않으므로 가까운 콜로니는 피할 것입니다. 결계는 전파를 차단함으로 당분간 서로 연락할 수 없게 됩니다. 이타도리는 그 말을 듣고 스쿠나와 몸이 바뀔까봐 겁을 먹었습니다. 유타 형과 동행하지 않는데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냐는 것이었습니다. 메구미는 그 모습을 보고 등을 치며 모든 것이 괜찮을 거라고 안심시켰습니다. 지금은 그런 걱정을 할 때가 아닙니다. 현재 인원이 부족하므로 유타팀은 정학 중인 3학년 선배를 만나 포섭하러 갈 것입니다. 그는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이지만 한번 진지해지면 엄청나게 강합니다. 떠나기 전 이타도리는 형에게 도와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초소는 만족해하며 동생에게 죽지 말라고 당부하고는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같은 시각 35세의 한 개그맨이 형편없는 공연 때문에 매니저에게 호되게 야단맞고 있었습니다. 매니저는 화풀이를 쏟아내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자리를 떴습니다. 그가 떠난 후 근처에 있던 수염난 아저씨가 개그맨에게 잔인한 진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세상에는 영원히 유명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영원히 웃긴 사람과 자신이 웃기다고 영원히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자네는 어느 쪽인가? 그 말을 들은 개그맨은 자신의 커리어를 구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혼란에 빠졌습니다. 에피소드 4. 제닌 가문의 어둠이 계속 내려왔는데 마키가 사멸회유에 대비해 무기를 챙기러 가문의 주구창고로 돌아왔을 때 거기서 나오야를 만났다. 이 버릇없는 녀석은 외모에만 신경을 쓰며 마키의 화상 자국은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비아냥거렸고 마키는 엉덩이를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여자의 외모에 대해 떠드는 걸 더 좋아하냐고 받아쳤다. 나오야는 약간 화가 나서 입 닥치라고 하며 쓰레기가 여기에 못하러 왔냐고 주술도 못 쓰고 저주도 못 보는데 유일하게 예뻤던 얼굴마저 망가졌냐고 되물었다. 나오야는 예전처럼 괴롭혀줄까 하고 덧붙였지만 마키는 신경도 쓰지 않고 주구창고로 직행했다. 먼저 어머니를 만났는데 그녀는 가족들이 이곳에 출입하는 것이 금지되었다며 마키를 막았지만 마키는 당주인 메구미의 허락을 받았다고 했다. 메구미는 그 책임을 맡고 싶지 않았지만 마키는 지금은 쉽게 거절할 때가 아니라고 설득했고 메구미가 제닌 가문의 전 재산을 상속받아 당주가 되면 3대 가문과 주술계 상층부로부터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 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메구미는 듣기에는 좋지만 왜 마키 누나가 하지 않냐고 아무도 자신을 당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마키는 입 다물라고 하며 너는 영역 전개 마스터의 주술적 재능을 물려받았고 고조 선생님도 너를 눈여겨보고 있지만 자신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 당주가 될 수 없다고 했다. 마키는 당주가 되고 싶지도 않고 앞으로도 그 짐을 지고 싶지 않다고 했다. 현실로 돌아와서 마키의 어머니는 왜 항상 고집을 피우냐고 말 좀 들으면 죽냐고 소리쳤지만 마키는 아랑곳하지 않고 주구창고의 문을 열었다. 하지만 그녀는 잔인한 함정이 미리 설치되어 있을 줄은 몰랐는데 친아버지인 오우기가 기다리고 있었고 그의 발미대는 피투성이가 된 자신의 딸이자 마키의 여동생인 마이가 쓰러져 있었다. 이 계획이 실행되기 전으로 시간을 돌려보면
나오야는 지니치와 대화하고 있었는데 나오토의 유언장에 따라 메구미가 당주가 되는 것에 불만이었지만 지니치는 나오야가 메구미와 비교가 안 된다고 생각했다. 단지 모두가 재산이 메구미에게 넘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을 뿐이지 정치적으로는 메구미가 당주가 되는 것이 좋다고 보았는데 메구미가 당주가 되면 제닌과 고조 가문의 관계가 매우 좋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문에서는 이 점을 고려하여 메구미를 암살하는 것을 미루고 있었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메구미가 암살당하면 제닌 가문의 명성이 땅에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고조 사토루의 추방 명령이 내려지면서 기회가 왔는데 메구미, 마키, 마이를 처형한 후 고조의 봉인을 푸는데 가담했다는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은 너무나 간단한 일이었다. 나오야는 오우기가 마키와 마이를 처리하는 것에 괜찮을지 의문이었지만 지니치는 바로 오우기가 이 계획을 제안한 장본인이라고 말했다. 다시 부녀 상잔의 현장으로 돌아와서 오우기는 자세를 잡고 있었는데 그는 마이가 강력한 주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항상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면서 공격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마키는 쿠미야 주조의 걸작 주구인 용고를 가져왔고 불빛이 꺼지자마자 두 사람은 동시에 공격하여 술식에서 나오는 희미한 빛만이 번쩍였다. 오우기는 딸에게 자신이 왜 당주가 되지 못했는지 아느냐고 물었고 마키는 당신이 딸을 죽일 준비가 된 쓰레기 같은 아버지라서 그런 거 아니냐고 대답했다. 오우기는 칼을 뽑아 베었지만 마키는 즉시 첫 번째 참격을 막아낸 후 전력을 다해 오우기의 칼을 잘라버리려 했으나 오우기는 주력으로 칼을 강화하여 복구하고 마키를 빈사 상태로 만들었다. 이때 그는 쓸모없는 두 딸 때문에 자신이 당주가 되지 못했다고 생각했다. 오우기는 두 딸을 질질 끌고 가며 마키가 자신이 칼이 부러지는 것을 보고 달려들다니 너무 순진하다고 비웃었고 자신은 검사가 아니라 주술사라고 하며 너희들은 쓰레기라고 했다. 그 후 그는 자신을 형과 비교하며 자신은 어떤 점에서도 뒤지지 않지만 유일하게 진 것이 자식 농사라고 했고 나오야는 강력한 능력과 주술을 가지고 있지만 자신의 두 딸은 쓸모없다고 했다. 그 후 오우기는 그들을 훈련실이자 처벌실로 던져버렸는데 이곳에는 수많은 주령이 갇혀있어 오우기가 없으면 풀려나와 그들을 잡아먹을 것이었다. 떠나기 전 오우기는 처녀주박이 뭐 대수냐며 너를 보라고 정말 쓰레기 같다고 비아냥거렸고 내 인생의 오점들아 안녕이라고 말했다. 오우기가 떠나 두 자매를 주령 무더기와 함께 남겨두었고 마이는 기어가서 마키의 심장이 여전히 뛰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그녀는 숨이 붙어있는 마키를 끌어안고 입술을 가까이 대어 술식을 시전했는데 공간이 열리며 마이는 자신의 술식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복잡한 것을 만들 수 없고 오우기의 참격으로 부상을 입었기에 이 공간을 여는 것으로 자신을 희생해야 했다. 마키는 왜 그들이 여기로 다시 돌아와야 했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마이는 이미 오래전에 쌍둥이가 주술사에게 흉조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것은 그들이 하나의 주술적 개체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마이는 마키가 곧 자신이고 자신이 곧 마키라는 것을 이해해주길 바랐는데 마키는 강해지기 위해 미친듯이 훈련했지만 마이는 그러고 싶지 않았고 반대로 마이는 주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마키는 전혀 없었다. 그래서 마이가 살아있는 한 마키는 50%의 힘밖에 낼 수 없었다. 마이는 그들의 모든 주술을 무덤으로 가져가 마키 안의 처녀주박을 완전히 각성시킬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녀는 마키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모든 것을 파괴해달라는 것이었고 확실히 하기 위해 다시 한번 모든 것을 다 파괴해달라고 언니에게 부탁했다. 마이가 마지막 숨을 거두고 유언을 남긴 후 마키는 깨어나 불쌍한 여동생을 잃은 슬픔에 잠겼는데 마이의 시신만 남았고 모든 주술은 하나의 죽으로 변해 있었다. 밖에서 오우기는 뒤를 돌아보며 주령들이 사라진 것을 느꼈고 대신 죽음의 공포가 다시 한번 덮쳐와 토우즈를 떠올리게 했다. 오우기는 힘을 불태워 마키를 태워버리려 했지만 단 한 번의 칼날빛이 스쳐 지나가며 오우기의 머리는 두 동강이 났다. 마키는 불이 같이 시작하자 마이라고 속삭였다. 다음 날 아침 제닌 저택의 정적을 깨고 경보음이 울렸는데 오우기가 죽었고 마키가 그 일을 저질렀다는 소식에 가문 전체가 뒤흔들렸다. 난타는 당황하여 지니치와 나오야에게 보고했고 그들은 마키가 완전히 통제 불능 상태임을 확인했다. 즉시 처벌 명령이 내려졌고 그녀를 상대하기 위해 동원된 첫 번째 병력은 노부아키가 이끄는 병부대였다. 병부대는 술식을 소유하지 않은 제닌 가문의 남자들이 모인 곳으로 이를 만회하기 위해 밤낮으로 혹독한 무술 훈련을 받아야 했다. 마키는 주술 고전에 들어가기 전 이 부대의 일원이었으며 이곳에서 그녀의 뛰어난 근접 전투 능력이 단련되었다. 이제 그녀는 옛 동료들 앞에 서서 두 개의 치명적인 무기 주구와 마이의 생명으로 만들어진 검을 쥐고 있었다. 모든 일이 있은 후 마키는 여동생의 추억과 모습을 떠올리며 끝까지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사과했지만 언니가 모든 것을 파괴하겠다고 약속했다. 마키는 무서운 악기로 변하여 더 이상 탐색전을 벌이지 않고 적의 진영으로 뛰어들며 앞을 가로막는 자는 누구든 죽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일방적이고 잔혹한 학살이 펼쳐졌고 피와 살점, 뼈가 사방으로 튀며 마키의 새로운 힘의 위상을 증명했다.
비록 토우지의 살기와 압도적인 전투 능력에는 아직 미치지 못할지라도 이들을 요리하기에는 충분했다. 병부대의 병사들은 그녀의 옷자락조차 건드릴 수 없었고 마키는 바닥에서 위층까지 검을 휘두르며 나아갔다. 엑스트라들의 눈에는 공포가 서리기 시작했지만 도망칠 곳은 없었고 그렇게 피가 사방을 붉게 물들였다. 마키는 정말 미친듯이 싸웠고 마치 과일 자르기 게임을 하듯 한 번 휘두를 때마다 적들이 2동강, 3동강 났다. 콤보를 마무리하며 마키는 마지막 남은 자들까지 깔끔하게 처리했다. 노부아키가 상황을 파악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어 마당을 내려다보니 시체들이 질비했고 마키는 상처 하나 없이 서 있었다. 바로 이때 제닌 가문의 최정예 부대인 병부대와 달리 술식을 가진 엘리트들이 모인 병부대가 공식적으로 참전했는데 제닌 나오야가 이끄는 이 부대는 고전 기준으로 준 1급 이상의 실력을 갖춘 자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초주로는 술식을 사용하여 거대한 손을 소환해 마키를 으깨려 했지만 마키는 쉽게 부수고 달려들었다. 아까의 잡병들과 달리 노부아키는 한두 번의 공격을 버텼지만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고 마키는 눈 깜짝할 사이에 추주로와 노부아키의 목을 베어버렸다. 그 후 란타가 즉시 개입하여 시각과 관련된 술식을 사용해 마키의 뒤에 거대한 눈들을 만들어 압력으로 그녀의 움직임을 봉쇄했다. 란타는 지니치에게 마키가 묶여있는 순간을 이용하라고 소리쳤고 지니치는 결정타를 날리기 위해 달려들었다. 하지만 이때의 마키는 막을 수 없는 사륙기계였기에 순수한 힘으로 환영의 눈들을 으깨버렸고 술식의 연결 때문에 란타의 진짜 눈에서도 피가 흐르며 고통스러워했다. 절망 속에서 란타는 제닌 가문이 항상 애써 무시해왔던 진실을 외쳤는데 제닌 가문이 오늘날까지 존속할 수 있었던 것은 토우지의 변덕 덕분이었고 이제 마키가 바로 그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이다. 이 말은 무서운 사실을 확인시켜주는데 과거에 토우지가 제닌 가문을 몰살하지 않은 것은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단순히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며 그는 이 가문을 손을 더럽힐 가치도 없는 잡초처럼 여겼다. 하지만 마키는 달랐는데 그녀는 토우지의 힘을 가졌지만 증오와 마이와의 약속으로 가득 찬 심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토우지가 지나쳐버린 일, 즉 제닌이라는 이름을 완전히 지워버리는 일을 해낼 것이었다. 란타의 외침에 응답하여 지니치는 자신의 최강 술식을 발동해 하늘에서 수많은 거대한 주먹을 유성우처럼 떨어뜨려 마키가 서 있는 지역 전체를 갈아엎었다. 이것은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광역 공격으로 부딪히는 모든 것을 평평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란타는 지니치가 해냈다고 생각하며 미소 지었지만 먼지가 거치자 마키는 치명상 하나 없이 잔해 속에서 걸어나왔고 그녀의 손에는 지니치의 머리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나오야 앞에서 그것을 쓰레기 봉투 던지듯 연못에 던져버렸다. 완성된 처녀 주박의 신체 능력 덕분에 그녀는 고위 주술사의 공격을 온전히 받아내고 눈 깜짝할 사이에 반격할 수 있었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병부대의 수장이자 제닌 가문의 최강자인 나오야였다. 가문의 참혹한 광경을 목격하고 그는 차갑게 비아냥거렸는데 정말 잔인하다며 인간의 마음이 없냐고 물었다. 마키의 대답은 짧았지만 그녀의 비극적인 삶 전체를 담고 있었는데 아니, 그건 그 아이가 가져갔다고 대답했다. 이제 전투는 토우지의 그림자인 마키와 나오비토의 속도를 계승한 나오야. 단 2사람만 남았다. 전투가 시작되기 전 나오야는 이번 싸움이 힘들 것을 알고 우위를 점하기 위해 과거를 회상했다. 어린 시절 나오야는 천재로 태어나 누구나 그가 미래의 당주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항상 오만했고 토우지라는 자가 주력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고 그를 경멸했다. 하지만 그가 토우지를 만났을 때 그의 인생관이 바뀌기 시작했는데 토우지는 그저 스쳐 지나가며 눈길 한 번 준 것만으로 어린 나오야를 완전히 압도했다. 그것은 나오야가 처음이자 유일하게 두려움과 동시에 경외심을 느낀 순간이었다. 그의 눈에는 오직 고조 사토루와 후식으로 토우지만이 진정한 강자였고 그가 도달하고 싶어하는 정점에 선 자들이었다. 그는 마키가 여자라거나 약해서 무시한 것이 아니라 그녀 같은 불량품이 토우지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경멸했다. 그는 미친듯이 소리 지르며 투사주법을 시전해 공격을 퍼붓고 오직 사토루만이 토우지를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투는 숨막히는 속도로 진행되었고 마키는 가문 전체를 전멸시킨 후라 조금 지쳤지만 침착하게 방어 태세를 유지했다. 마키는 공격을 서두르지 않고 불리한 상황을 받아들이며 나오야가 구사하는 술식에 템포를 세웠고 이로 인해 나오야는 초반에 마키를 완전히 압도했다. 투사주법의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시간 분할로 나오야는 1초를 24프레임으로 나누어 행동하기 전에 그 24프레임 동안의 이동 경로를 미리 설정해야 한다. 둘째는 처벌 규칙으로 누군가 그를 건드리거나 그에게 닿았을 때 초당 24프레임의 움직임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그 사람은 1초 동안 프레임에 갇혀 멈추게 된다. 셋째는 가속으로 나오야가 설정한 경로를 정확히 따르면 속도가 계속해서 누적된다. 마키는 술식의 작동 원리를 몰라 처벌을 받아 1초 동안 움직일 수 없는 프레임이 되었고 나오야는 강력한 발차기로 그녀를 날려버렸다. 나오야는 마키가 술식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속도는 가속 덕분에 점점 빨라지고 있어 자신만만했다. 하지만 투사주법은 물리법칙을 과도하게 무시할 수 없어 사용자가 빠르게 돌진하다가 즉시 멈추거나 속도를 줄이지
않고 90도로 꺾는 등의 비합리적인 움직임을 만들 수 없으며 초기 가속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핵심은 유지에 있어 나오야가 술식을 지속적으로 발동하고 올바른 경로로 이동하는 한글은 점점 더 빨라질 것이다. 나오야는 계속해서 공격을 퍼부어 마키를 속수무책으로 만들었고, 이를 보면 마키가 아직 토우지와 대등한 처녀주박의 힘을 완전히 발휘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만약 진짜 토우지가 왔다면 투서주법 같은 장기술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을 것이고 모든 꼼수는 절대적인 힘 앞에 굴복해야 했을 것이다. 나오야는 승리에 도취해 있었지만 마키가 술식의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 일부러 공격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마키는 그의 움직임 속에서 프레임 하나하나를 세려고 노력했다. 나오야는 전력을 다하기로 결심하고 투서주법을 지속적으로 발동하여 가속을 겹겹이 쌓았는데, 원리상 24프레임 궤적에 따라 규칙을 어기지 않고 계속 움직이면 속도는 무한히 증가한다. 이때 나오야는 이미 음속의 영역에 도달하여 육안으로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빨랐다. 비록 학교는 자주 빼먹었지만 힘은 질량과 속도에 비례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나오야는 최고 속도로 돌진하여 마키에게 닿는 순간 그녀를 멈춰진 프레임으로 만든 다음 관통하는 일격을 날릴 계획이었다. 마키는 자신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마이의 희생으로 강력한 신체를 얻었지만 등가속 운동을 하는 나오야와의 속도 경쟁에서는 이길 수 없음을 알기에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했다. 갑자기 마키는 스모 선수의 자세처럼 중심을 낮추고 팔과 다리를 넓게 벌렸는데, 이는 감각에 완전히 집중하는 불지와 자세였고, 나오야는 마키가 뼈 몇 개 부러질 각오로 정면 승부를 하려는 줄 알고 비웃으며 바람을 가르는 속도로 돌진하며 마키를 짝퉁이라며 토우지와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마키는 마침내 24프레임을 세는데 성공했고, 24프레임 맞지? 라고 말하며 나오야가 최고 속도로 다가오는 순간 몸을 돌려 정면에 카운터 펀치를 날렸다. 펀치력도 강한 데다 나오야의 속도까지 더해져 그는 그 자리에서 얼굴이 박살나 쓰러졌고, 마키는 차갑게 내려다보며 미안한데 방금 뭐라고 하려 했어? 일어나서 다시 말해봐라고 비꼬았다. 나오야를 쓰러뜨린 후 마키는 승리를 만끽하지 않고 폐허가 된 저택을 걸어가 마지막 목적인 어머니를 찾았다. 이 만남은 눈물겨운 재회가 아니라 수년간의 고통과 갈등에 종지부를 찍는 것이었다. 차가운 부엌에서 마키의 어머니는 두려움에 떨며 가까이 오지 말라고 더듬거렸지만 마키는 위협하려는 것이 아니라 답을 찾기 위해 다가갔다. 마키가 주구창고에 들어가려 했을 때 어머니가 막아서며 돌아가라고 소리쳤는데, 마키는 그 말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알고 싶었다. 그것이 가문의 규칙을 따르길 바라는 겁쟁이 엄마의 명령이었는지, 아니면 오우기가 딸을 죽이려 매복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던진 절망적인 경고였는지 알고 싶었다. 마키에게 돌아온 것은 침묵과 회피뿐이었고, 혹은 그녀는 자신이 마키를 정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용기가 없었을 수도 있는데, 나오야와 처음 대화할 때 마키의 상처를 꽤 걱정하는 척했으면서도 나오야가 비난하자 마이가 더 착한 아이라며 태도를 바꿨던 것이 증거다. 마키는 더 이상 묻지 않고 떠났고 피가 사방으로 튀었다. 밖으로 화면이 바뀌며 나오야는 비참하게 땅을 기어가고 있었는데, 그는 자신을 죽이지 않은 마키를 저주하며 살아남으면 복수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바로 그때 그의 뒤에 누군가 나타났는데, 부엌 칼을 든 마키의 어머니였고, 나오야는 일이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부상이 너무 심해 주력으로 치유하거나 방어할 수 없었던 나오야는 항상 여자와 약자를 무시했지만 결국 그들에 의해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 마키의 어머니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나오야의 등에 치명적인 일격을 가했고, 나오야를 끝장낸 후 쓰러졌다. 생명이 피와 함께 빠져나가는 마지막 순간, 두 아이가 천진난만하게 놀던 모습이 그녀의 마음속에 떠올랐고, 그녀는 두 아이를 낳은 것을 기뻐했다. 그녀는 항상 아이들을 사랑하고 싶었지만 가문에 대한 두려움이 그 모성애를 짓눌렀던 것이다. 제닌 가문은 완전히 지워졌다. 마키는 파괴자의 짐과 검을 짊어지고 떠나며 아버지, 어머니, 여동생, 그리고 그들을 괴롭혔던 모든 자의 시체를 뒤로했다. 제닌 저택을 떠나며 마키는 니시미야를 만났고, 눈물 젖은 작별 인사 없이 마이의 차가운 시신을 넘겨주며 돌봐달라고 부탁했는데, 그 이후의 행동이 대답을 대신했다. 사실 제닌 가문에는 그날 저택에 없었던 병 부대에 남은 6명의 최강자들과 병 부대의 21명이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모두 비명 행사했고, 현장에는 주구에 의한 상처와 미세한 주력 잔재만이 발견되었다. 마키는 철저한 숙청을 감행하여 한 명씩 사냥하며 주술계 지도에서 제닌 가문의 존재를 완전히 지워버렸다. 며칠 후 고조 가문과 카모 가문은 주술 총간부의 제닌 가문을 3대 가문 목록에서 제명할 것을 요청했고, 이렇게 3대 가문 중 하나의 종말이 찾아왔다. 에피소드 5.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중요한 인물의 죽음을 목격하고 이타도리의 여정을 계속 따라간다. 인간이 만든 주에는 다른 꼭두각시보다 더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지만 소비하는 에너지는 주술사가 주입한 주력인데, 그 주애가 자신만의 주력을 가지고 스스로 회복까지 할 수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만약 야가가 그런 것을 의도적으로 만든다면 그는 쉽게 군대를 지휘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바로 가쿠간지가 가장 우려하는 점이다.
이제 쏟아지는 신문과 상층부의 무기한 구금에 직면한 야간은 슬프게 과거를 회상할 뿐이다. 갇히기 전 그는 상층부의 눈을 피하기 위해 텐겐님이 보호하는 숲으로 주애들을 데려갔었다. 다른 감금 장소에서 쿠사카베는 야가에게 진 은혜를 갚기 위해 몰래 판다를 풀어주었는데 그는 여동생을 떠올렸다. 그녀는 아이를 잃은 충격으로 삶의 의욕을 잃고 휠체어에 의지하며 겨우 목숨만 부지하고 있었는데 쿠사카베는 야가에게 여동생의 아이를 되살려달라고 부탁했다. 야가는 자신의 기술을 사용하여 그 아이를 되살렸는데 이론적으로 그가 만든 주에는 잃어버린 아이의 정보만 담고 있을 뿐이지만 어머니는 아들의 목소리와 성격을 알아봤다. 야가 덕분에 두 모자는 다시 한번 재회할 수 있었고 이 장면은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거의 울 뻔할 정도로 감동적이었다. 그는 부서져가던 쿠사카베 여동생의 영혼을 구원한 것이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 야가는 아들을 만나러 가는 길에 상층부의 하수인들에게 가로막혔고 그곳에는 악기를 연주하는 늙은 학장 가쿠간지도 있었다. 가쿠간지는 야가가 어떻게 그런 주애를 만들었는지 알고 싶어 했고 죽음이 임박해서야 야가는 그 비밀을 털어놓았다. 신체에서 영혼 정보를 복제한 후 서로 호환되는 세 개의 영혼을 핵에 넣고 끊임없이 서로를 관찰하게 하면 영혼이 안정되고 새로운 자아가 태어난다. 약 3개월 후에는 스스로 주력을 생산하기 시작한다. 가쿠간지는 왜 죽도록 맞을 때까지 비밀을 말하지 않았냐고 묻자 야가는 주애를 만드는 공식을 저주라고 생각한다고 답하며 이제 그 저주를 가쿠간지에게 넘긴다고 말하고 자신의 피 웅덩이 위에 쓰러졌다. 이때 판다가 나타나 가쿠간지와 싸우는 대신 야가를 부축하며 분노하고 판다도 울 수 있다며 오열한다. 한편 텐게는 감각을 통해 낡은 주차장 건물에서 열리는 격투 도박장의 위치를 파악했다. 그곳은 주술사들 간의 싸움이 벌어지고 관객은 주로 일반인인 곳으로 일부 참가자는 저주사일 수도 있어 이타도리 일행은 매우 조심해야 한다. 상부의 명령에 불복종하여 정학당한 하카리 선배는 계속해서 규칙을 위반하며 주술 고전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기에 두 사람은 변장하고 그의 구역에 잠입하기로 하는데 마치 경찰이 도둑을 잡기 위해 민간인으로 위장하는 것과 같다. 선배들은 그를 쓰레기라고 불렀기에 메구미는 그가 도와줄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어쨌든 한번 부딪혀봐야 했다. 두 청년은 경고를 무시하고 당당하게 안으로 들어갔는데 문지기가 갑자기 주먹을 날리며 누가 격투 도박에 대해 말해줬냐고 물었다. 메구미는 침착하게 어떤 녀석에게 들었는데 말해준 후 처리했다고 답하며 그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경기장의 패배자였고 꽤나 수다스러운 녀석이었다고 말하고 만약 들여보내주지 않으면 벽에 설치된 카메라로 지켜보고 있는 주최자 앞에서 당신들을 때려 눕히겠다고 위협했다. 이때 갑자기 보스가 전화를 걸어 두 사람의 입장을 허락하고 이타도리를 오늘 경기에 참가시키라고 지시하며 메구미가 반대하면 거래를 취소하고 각자 갈 길을 가자고 했다. 별다른 고민 없이 이타도리는 즉시 수락하고 잠시 산책을 나갔는데 주최자가 보안 카메라로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찾고 있는 선배가 그 안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다. 계획대로 이타도리는 참가하여 내부에서 조사하고 메구미는 주차장에 잠입하여 선배와 이야기하기로 하는데 그들은 도움을 청하러 온 것이므로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것을 피하고 싶어 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메구미는 오늘 밤 당장 잠입하여 그를 탐색할 계획이다. 이때 이타도리는 규칙에 대해 듣는데 관객 대다수 가 비술사이므로 주최자는 두 가지 규칙을 정했다. 절대 도망치지 말 것과 술식을 사용하지 말 것. 이곳에는 두 종류의 시합이 있는데 진검승부와 각본에 따른 승부이다. 이타도리가 각본대로 연기를 잘하면 보스를 만날 수 있는데 요컨대 크게 이겨서 관객들을 감탄하게 하고 주목을 받으면 되는 것이다. 설명을 마친 경비원은 군중이 모여있는 경기장으로 그를 안내하여 바로 시합에 투입했고 오늘 그가 맞서 싸워야 할 상대는 다름 아닌 판다였다. 우연히도 판다 역시 예고 없이 그곳에 나타났고 서로 아는 사이라 이타도리는 꽤 흥분했다. 카메라실 안에서 하카리 선배가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는 이타도리가 초짜라고 생각하며 판다와 이타도리 중 누가 이길지 내기를 하고 싶어 했지만 승패가 뻔한 내기는 재미없다고 여겼다. 여기에는 판다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지만 이 시합은 그를 놀라게 할 것이다. 시합에 들어간 이타도리와 판다는 싸우는 척하며 은밀하게 정보를 교환하는데 판다는 원래 선배와 아는 사이지만 그가 피하고 있어서 시합에 참가하게 된 것이다. 두 사람은 서로 협력하여 높이 뛰어올라 싸우는 척하며 관객들을 흥분시켰고 사람들은 두 사람이 서로 장난치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환호했다. 겉보기에는 고등학생이 엄청난 힘으로 싸우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이타도리는 살짝 건드리기만 했고
어린애 장난 같은 타격이었지만 관객들에게는 매우 박진감 넘쳐 보였다. 연속 콤보를 날린 후 그는 결정타를 날려 판다를 벽에 처박았고 결국 판다는 분한 척하며 졌고 물론 연기였지만 이타도리는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머쥐었다. 이타도리와 판다는 관객들을 속일 수 있었지만 하카리 선배는 두 사람의 연기를 쉽게 간파했다. 그 뛰어난 연기력 덕분에 이타도리는 선배의 눈에 들었고 그는 부하에게 전화를 걸어 꼬맹이를 옥상으로 데려와 이야기하게 하라고 지시하며 그 녀석과 함께라면 좋은 각본을 쓸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물론 보안을 위해 부하들에게 메구미를 감시하라고 지시하는 것도 잊지 않았는데 얄궂게도 두 사람의 대화는 그림자 속에 숨어있던 메구미가 모두 듣고 있었다. 사실 판다는 선배가 옥상 감시실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어떤 이유로 접근할 수 없었고 아마도 하카리 선배의 트랜스젠더 여자 친구인 키라라의 술식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이타도리는 거짓말을 거의 못해서 설득이 어려울 수 있지만 그가 하카리 선배의 감시실에 들어가기만 하면 판다가 이 아지트의 통제권을 장악할 수 있다. 판다는 두 사람이 대화할 시간을 벌기 위해 졸개들을 기절시킬 것이며 카메라 위치와 사각지대를 모두 외우고 있어 어렵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문제는 두 사람이 아직 키라라의 술식을 모른다는 점인데 만약 그녀가 밖으로 순간 이동하거나 지원군을 데려올 수 있다면 설득은 물 건너간 셈이다. 승리한 후 이타도리는 키라라의 안내를 받아 선배를 만나러 갔고 키라라는 즐겁게 잡담을 나누며 문을 열어 이타도리를 감시실 안으로 초대했다. 하카리 선배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는 도박 중독자였다. 그의 눈의 열정은 도박이고 도박은 삶이며 사랑은 통제였고 언젠가 그는 이 나라의 열정을 통제하고 싶어 했다. 주령이 인정받고 상층부가 거의 마비된 지금 하카리는 세력을 확장할 좋은 기회라고 보고 곧 있을 주술법 개정을 이용하여 도박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하려 했다. 그리고 이타도리는 그 야망을 실현할 훌륭한 말 중 하나였다. 대화 도중 하카리는 갑자기 음료수를 가져와 이타도리에게 권하며 고조 선생님은 술이 약해라고 은근슬쩍 떠받고 이타도리는 고조가 누구냐며 모르는 척했지만 이때 하카리는 분홍머리 소년의 허점을 눈치챘는데 고조 사토루를 모르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말을 마치자마자 그는 물잔을 던지며 이타도리에게 시비를 걸었고 이타도리가 해명하려 했지만 하카리는 고집스럽게 듣지 않으려 했으며 그 와중에 키라라에게서 긴급 상황을 알리는 전화가 걸려와 이타도리와 동료들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간 셈이 되었다.